멀리 탁 트인 바다,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날, 수평선 위에 점 하나가 나타납니다. 가까워질수록 크기가 커지는데 곧 선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망원경을 통해보니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배는 완벽한 상태에 있고 화물은 배에 실려 있지만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이 물살을 따라 거침없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바로 1881년 엘렌 오스틴호의 선장이 목격한 광경인데 이는 선원들에게 많은 슬픔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로부터 1년 전 12월 64m 길이의 대형 선박인 엘렌 오스틴호는 뉴욕으로 가기 위해 리버풀 항을 떠났어요. 배는 신세계에서 더 나은 삶을 찾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을 싣고 있었죠. A.J. 그리핀 선장은 더 빠른 항해를 위해 남서쪽으로 배를 몰았고 1881년에 몇 주가 지난 뒤 이들은 바람이 불지 않고 강한 선해 조류로 알려진 사르가소해 북쪽에 도달하게 되었죠. 이 안에 갇힌 배들은 통제력을 잃고 중심으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 빙글빙글 떠다녔어요. 거기서부터 해류를 거슬러 다시 돌아온다면 정말 운이 좋은 거겠지만 하지만 대개는 바다의 황량한 사막에 영원히 머물게 되죠. 더 최악인 것은 이 지역은 이미 배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고 침몰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악명 높은 버뮤다 삼각지에 있다는 거예요. 배의 선원들은 자신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이토록 위험한 바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긴장했어요. 그러고 온 불길하게도 사르가소 해의 잔잔함이 그곳을 빠져나간 듯 했는데 왜냐하면 엘렌 오스틴호가 어느 날 속도를 잃고 바람도 없이 표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충분한 식량이 있었고 예정대로 항해 중이었거든요. 그리핀 선장은 배 안을 걸어다니며 침착하고 권위에 찬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고 승무원과 승객 모두 그를 전적으로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위에서 망보는 사람이 배가 보인다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정말 선장이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 엘렌 오스틴호를 향해 천천히 시야에 들어오는 작은 스쿠너 한 척을 보게 되었죠. 좀 더 가까이 다가오자 이 수상한 배의 움직이는 형태가 이상하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선장은 인상을 쓰며 작은 망원경을 통해 배를 살펴보았어요. 스쿠너는 훼손되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아무도 배에 타고 있지 않았죠. 그 당시 버려진 배들은 그리 보기 드문 것이 아니었지만 해적 또한 드물지 않았어요. 그리핀 선장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이틀 후 스쿠너는 언제나처럼 조용했고 선장은 마침내 접근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작은 선원팀을 데리고 좌초된 배에 승선했어요. 정말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행운의 여신은 그리핀의 편인 것 같았어요. 귀중한 마호가니 목재로 된 화물이 그때까지 선창 내에 있었거든요. 선장은 엘렌 오스틴호로 돌아와 선발한 부하들에게 작은 배를 뉴욕으로 가지고 갈 것을 명령했어요. 도착하면 부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전망과 함께 승무원들의 기세가 올라갔죠. 다시 바람이 강하게 불자 엘렌 오스틴호는 꼬리에 이름 없는 배를 끌며 항해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배들은 강력한 폭풍에 휘말려 흩어져 버렸어요. 바람, 비, 그리고 파도는 배들을 며칠 연속으로 배를 강타했어요. 마침내 날씨가 개자 그리핀 선장은 스쿠너를 찾으라고 명령했어요. 하루를 더 찾아다니면서 결국 항로를 벗어나 표류하고 있는 스쿠너를 발견했죠. 그리핀은 작은 배에 승선해 있는 부하들을 소리쳐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죠. 선원 일행이 조사를 하러 갔다가 공포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돌아왔어요. 전 나포선 회항원들이 폭풍에 실종된 것이었죠. 하지만 선장은 저런 값진 발견을 놓칠 사람이 아니었고 다른 팀에게 스쿠너를 장악하라고 명령했어요. 마지못해 선원들은 복종했고 두 배는 항해를 계속했어요. 그들은 가능한 한 서로 가까이 있기로 했고 밤에는 정해진 간격으로 종을 울려 서로 무사하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어요. 매 시간마다 안심의 벨소리가 울리면서 며칠 밤이 잘 지나갔어요. 하지만 어느 날 짙은 안개의 장막이 바다 위를 덮었고 시야가 거의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배는 개의치 않고 계속 나아가며 예상보다 일찍 벨소리를 울렸어요. 밤이 되었고 안개는 여전히 있었지만 벨소리는 삶의 끈이었죠. 멈추게 되었을 때까지 말이죠.
그리핀 선장은 배를 한 번, 그리고 2번 올렸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선원들은 불을 밝히고 열심히 바다를 내다보았지만 여전히 안개는 걷히지 않았고 선박 너머로 소용돌이 치는 심연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잘 수 없었는데 그들은 새벽이 밝을 때까지 침묵 속에서 기다렸어요. 첫 햇살이 내리쬐자 안개는 서서히 흩어졌고 승무원 전원은 비통한 심정으로 갑판 가장자리로 갔어요. 그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었어요. 안개의 마지막 가닥이 사라지면서 넓고 고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텅 빈 바다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름 없는 스쿠너 선은 자취를 감췄고 엘렌 오스티노의 2번째 선원팀도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어요. 배는 엄숙한 침묵 속에서 뉴욕으로 가는 남은 길을 항해했어요. 일단 항구에 도착하자 승객들은 배를 떠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뻤는데 작별 인사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것이 엘렌 오스티노로서의 마지막 항해였어요. 같은 해 배는 독일의 한 선박 회사에 매각되어 메타호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어요. 아무도 그 버려진 스쿠너나 그 함께 실종된 선원들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신비로운 미해결 스토리의 전말일 겁니다. 여기에 조금의 진실이라도 있다면 말이죠. 사실 이야기 속의 수수께끼 같은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렌 오스티노는 실제로 리버풀을 떠나 남서쪽에 있는 뉴욕으로 향했고 사람들을 미 대륙으로 데려간 선장은 진짜로 AJ 그리핀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파생돼요. 우선 배는 사르가소 해를 아주 가까이 지나쳐가기엔 너무 먼 북쪽으로 항해했어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우회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비록 서풍이 강했지만 남향으로 가는 것보다 정면으로 가는 게 여전히 더 빨랐죠. 그러니 엘렌 오스티노는 아마 사르가소 해와 버뮤다 삼각지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2번째로 버뮤다 삼각지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허구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되었죠. 사실 이곳은 20세기 중반에 인기를 얻었는데 그 전에는 누구도 버뮤다의 삼각형을 그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 미스터리는 공상과학소설 작가들에 의해 대중화되었고 흔한 미신이 되었지만 이곳이 세계 바다의 다른 지역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증명하는 진지한 연구는 없었죠. 그러니 그 당시 엘렌 오스티노의 승무원들은 버뮤다 삼각지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알지도 못했어요. 3번째로 이야기는 세부적인 요소들이 자꾸 바뀌며 잡지와 미스터리를 애호가들에 의해 계속 전해졌죠. 이것은 1906년 한 신문에 처음 실렸는데 이미 날짜도 잘못 기재했어요. 기사에는 항해가 1881년이 아니라 1891년에 시작되었다고 나왔죠. 나중에 이 이야기는 1935년 라디오에서 선장 이름이 그리핀이 아닌 베이커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다시 떠올랐어요. 날짜도 맞지 않았는데 1881년 8월에 항해가 시작되었다고 했지만 그때 이미 엘렌 오스티노는 메타오로 개명되어 있었죠. 이 이야기는 잊지도 않았던 런던에서 뉴펀들랜드로 갔다는 등의 다른 이상한 세부 사항들이 덧붙여지면서 발전했어요. 그러나 최종 폭로는 모든 무역과 이민 선박 항로를 보관하는 해양보험 시장인 런던 로이드의 기록 보관소에서 나왔어요. 그곳의 서류에 따르면 1881년 2월 엘렌 오스티노는 뉴욕으로 가는 대서양 횡단 항해를 무사히 마쳤다고 해요. AJ 그리핀 선장은 모든 선원들이 건강하게 배에서 내렸고 여행 중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신고했어요. 항해는 2달이 넘게 걸렸는데 왜냐하면 영국 쪽으로 다시 배를 밀어내는 강한 서풍과 맞서 싸워야 했기 때문이었죠. 선원들은 도중에 이상한 걸 조우한 적이 없다고 보고했고 항해는 그만큼 단조롭고 지루했죠. 심지어 승객들도 마침내 미국 땅을 밟았을 때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이 된 줄도 모른 채 말이죠. 1945년 5대의 TBF 어벤저 항공기가 버뮤다 삼각지대 주변에서 일상적인 훈련을 위해 비행에 나섰습니다. 훈련 중 맑은 일기예보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는 강한 비와 강풍을 맞았어요. 조종사들은 매우 당황했고 항법 장비가 작동을 멈췄다고 보고하기 위해 기지에 무전을 쳤습니다. 한 대라도 연료가 10갤런 아래로 떨어지면 모두 함께 내려갑니다. 라고 마지막 교신을 한 후 정적이 흘렀어요. 5대 여객기와 14명의 탑승객은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세계로 향하는 첫 번째 항해에서 버뮤다 삼각지대를 향했어요. 콜럼버스는 어느 날 밤 배의 갑판에 있을 때 멀리서 거대한 빛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고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콜럼버스는 방향을 찾기 위해 나침반을 보았고 나침반은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버뮤다 삼각지대가 어떤 세계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공식적인 기관들이 이 지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18년 3월 306명의 선원을 태운 USS 사이클롭스는 바비도스를 떠나 볼티모어로 향했습니다. 그 배는 여행 중에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했는데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이클롭스는 조난 신호를 보낸 적이 없고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져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된 선박 중 가장 큰 배가 되었습니다.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배와 비행기가 사라졌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대략 50척의 배와 20대의 비행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종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잔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800년 USS 피커링이라고 불리는 대형 범선이 미국에서 출발해서 서인도 제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배는 90명의 선원과 함께 버뮤다 삼각지대로 향했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USS 피커링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 최초의 선박이었어요. 폭풍 때문에 배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템퍼스트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선원들은 영국으로 돌아와 선박이 신비롭게 사라진 바하마 인근의 위험한 해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셰익스피어에게까지 전해졌고 신비로운 땅으로 항해 중인 배를 데리고 가는 폭풍에 대한 그의 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난파선은 17세기 배인 시 벤처호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배는 영국에서 버지니아로 보급품을 나르던 중에 버뮤다 삼각지대의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시 벤처는 3일 동안 폭풍에 시달리고 난 후 간신히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난파선의 생존자들은 황량한 버뮤다에서 9개월 동안 발이 묶였습니다. TBF 어벤저 항공기가 실종되었을 때 대대적인 수색작전이 실시되었습니다. 배와 비행기들은 항공기의 흔적을 찾기 위해 버뮤다 삼각지대를 수색했습니다. 수색선 중 하나는 PBM-5 메리너 비행정이었어요. 그 비행정은 오후 7시 27분에 이륙했고 3분 후에 일상적인 라디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 다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구조 비행정이나 어벤저 5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비행기가 사라진 것에 대해 대규모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는 공인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뮤다 지역 주변 약 130만 평방킬로미터에 걸쳐 있다고 믿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삼각지대 크기가 39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고 믿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는 세계에서 가장 왕래가 많은 수송 경로 중 하나입니다. 몇몇 회의론자들은 이 사실이 버뮤다 삼각지대 미스터리의 답이라고 믿습니다. 통계적으로 붐비는 지역일수록 사고와 실종의 빈도가 높기 마련이죠. 이것이 말이 되긴 하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는 실종 빈도가 아니라 실종의 이유나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대서양에서 가장 깊은 곳인 밀워키 딥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 지역의 최대 깊이는 8,200m가 넘습니다. 이곳은 해저에서 가장 깊은 곳 중 하나이지만 마리아나 해구의 1,700m에는 여전히 비교가 되지 않죠. 하지만 그런 엄청난 깊이 때문에 잔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상당히 격렬하고 변덕스러운 날씨로 유명합니다. 폭풍은 빠르고 예기치 않게 나타났다가 곧 사라집니다. 눈 깜빡하는 사이에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난 신호를 보낼 시간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종사와 선원들은 악천후가 다가온 것을 전혀 몰랐던 거죠. 다시 1800년 USS 인서전트호는 해안기지에 잠시 멈춰 있다가 바다로 돌아가기 전에 정찰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USS 인서전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그때였습니다. 그 무렵 서인도 제도에 심한 폭풍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폭풍이 너무 강력해서 USS 인서전트와 USS 피커링을 모두 침몰시켰을 수도 있어요. 두 선박은 거의 같은 시기에 사라졌고
피커링호처럼 인서전트의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통속적인 이론은 거대 파도가 많은 실종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자들은 거대 파도를 극심한 폭풍 파도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날씨 패턴이 동시에 일어나서 30m 높이에 이르는 크고 예상치 못한 파도를 일으킵니다. 목격자들은 거대 파도가 마치 거대한 물의 벽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 파도는 왜 배들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빠르게 가라앉는지 설명해 줍니다. 조슈아 슬로컴은 매우 재능 있는 항해사였어요. 그는 최초로 혼자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버뮤다 삼각지대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1909년 11월 슬로컴은 아내에게 작별을 고하고 평소 겨울 여행 중 하나인 서인도 제도를 향해 출발했어요. 슬로컴의 아내는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버뮤다 삼각지대로 사라지기 전에 마이애미에 보급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일본 해안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태평양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나옵니다. 용의 삼각지대라고 불립니다. 1950년과 1954년 사이에 이 지역에서 9척의 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이오마루 5호가 이 설명할 수 없는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보내졌는데 이 선박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 당국은 이 지역을 위험지대로 규정하고 선원들이 이곳을 피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해저에서 부패하는 유기체들이 대량의 메탄가스를 방출하여 물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가스는 계속 축적되다가 펑! 폭발할 수 있습니다. 가스가 표면으로 솟구쳐 올라와서 분출합니다. 만약 배가 이런 폭발을 발생하는 곳에 있게 되면 물의 밀도가 훨씬 낮아져서 배가 빠르게 경고 없이 침몰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생한 많은 실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이론이 그럴듯하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난 15,000년 동안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대규모 가스 방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7월 플로리다 해안에서 출항한 2명의 10대가 실종되었습니다. 두 10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들은 부모님에게 그냥 낚시하러 간다고 말했지만 친구들에겐 바하마로 건너간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떠난 직후 일련의 뇌우가 그 지역을 향해 이동했고 소년들의 소식을 다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24,000km에 걸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고장난 아이폰과 일부 개인 소지품이 남겨진 이 두 10대의 배가 버뮤다 해안에서 발견되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가장 인기 있고 기이한 이론 중 하나는 찰스 베를리츠의 이론입니다. 그는 그 지역이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가 있던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실종된 배와 비행기 그리고 고장난 장비는 모두 아틀란티스를 움직이는 특별한 에너지 결정체가 뿜어내는 에너지 광선에 의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황당하게 들리지만 베를리츠의 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의 책을 살 정도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어요.